자, 역사와 전쟁을 다룬 역전다방. 드디어 남북전쟁의 신호탄이 된 전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섬토 요새 전투입니다. 총 3차에 걸친 해안방어선 강화 프로젝트를 착수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찰스턴 항구의 요새 건설이었죠. 바다 위에도 하나 건설하자. 어? 사실 저 포트 존슨과 포트 몰트리 사이에 자세히 보니까 모래톱이 하나 있는 거야. 아, 요 모래톱을 갖다가 우리가 단단하게 다져서 인공섬을 만들고 여기다가 강력한 요새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포트 썸터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공섬 자체가 어떤 그 당시의 토목공학의 최신 기술을 다 때려 넣은 건데 연방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탈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연방군의 이제 요새들, 군사 시설을 장악하는 거예요. 무력을 쓰기 전에 알아서 너희 빠져나가라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런데 당시 설리번 섬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앤더스 소령이 이끄는 연방 수비대 사령부가 있었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몰트리에 있었던 네, 건너편 몰트리에 사령부가 있었던. 밤에 몰래 저기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서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섬토 요새가 이제 포위되고 포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네. 섬토 요새로 도망간 저 병력과 네네.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민병이나 뭐 그 조직과 네. 인사하면서 지냈던 사이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링컨의 취임식 하루 전날에서 이제 남부 연합에서 사령관을 파병을 합니다. 파견을 저 지역에 있는 병력을 지휘할. 네. 그래서 보우리가드라는 인물이 이제 준장이 저기에 부임을 해서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43세인데 딱 그 사령관도 임명되자마자 준장이 돼요. 네, 그러면서 딱 보니까 섬토 요새에는 앤더슨 소령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 나이가 56세입니다. 네. 여기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앤더슨 소령이 보우리가드 준장이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에서 생도 시절 때 네. 이 사람을 가르쳤던 포술 교관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저 같은 다 죽여라고 하는데 스승님? 네. 스승님 왜 저기 여기 있어요? 그런 거죠. 좀 뭔가 여기 사연이 또 있는. 네. 특히나 또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정말 사이가 좋은 스승과 제자 관계였어요. 사제지간 간에 뭔가 이제 서로 적이 돼서 만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관인데 소령? 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육사에서 이제 가르쳤을 때 대위로 그때 생도들이 지금 이미 소령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만약 그 생도들이 장군이 될 때쯤 되면 저는 뭐 중령이나 대령쯤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또 이제 그런 관계로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 이런 식으로 막 계급이 꼬이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이제 진급 속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사실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이 정식 계급과 임시 계급이라는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한국군에는 이 임시 계급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미국 전쟁사를 보다 보면은 이 임시 계급이 참 사람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임시 계급이 뭔지 아세요? 임시로 주는 계급. 그렇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돌아가는 계급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있어요? 네. 그게 그러면 완스타 굉장히 됐던 사람이 일반적이에요. 다시 대령으로 가? 맞아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뭐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역사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데 그러니까 미국이 평소에는 되게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위기 시나 전쟁 시가 되면 군대가 커지잖아요. 네. 그럼 그 커진 군대를 지휘할 지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작아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우리 옛날에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죠. 카스터 대령이라고. 네. 인디안한테 전멸당했던. 네, 네. 그 사람이 남북전쟁 때는 소장인가 중장인가 그랬었어요. 그 장군이었는데. 그렇죠. 예, 예.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되죠. 됐는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중령 됐다가 대령 됐다가 그렇게 된 거죠. 기분이 좀 야시머시야시. 이게 원래 계급이라는 게 맨 처음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보직이 먼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계급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기업에서도 우리 뭐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뭐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식의 네네. 간부가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우리가 직급으로 생각하지만은 원래는 보직이잖아요. 부장은 한 부의 장이고 그렇죠. 과장은 한 과의 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직 이름이 이제 계급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당시에는 연대장을 갖다가 대령을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연대 정도의 지휘를 맡기려면은 계급을 대령을 줘야 한다는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전시가 돼갖고 갑자기 병력을 우리가 10배로
뻥튀기 시켜야 된다. 예비군 싹 모여. 예비군 싹 모여서 자전거한 연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휘관을 맡겨야 돼. 심소령이 적임자. 그래서 심소령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연대를 지휘해야 되니까 심소령 임시로 대령을 주겠어. 연대장 맡아서 잘 싸워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저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 사단장 정도는 해줘야죠. 자적들이 사단만큼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로 줬다가 다시 전시가 끝나면은 다시 원복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미국의 정규군이라고 하는데요. 레귤러 아미 이외에 각 주마다 지금은 주방위군이지만 그 당시에 밀리시아들이 있었고 민병대들이 있었고 또 전시가 되면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자원병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의용군이 갑자기 조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대가 생기면은 그 부대 규모에 맞게 지휘관을 선임할 때 요 지휘관에 그 맞는 계급을 주고 그래서 임시로 이제 그 보직을 받았어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전쟁을 한 3년 했어요. 그러면은 월급은 결월급 줘요? 네, 그렇죠. 오, 그래? 직급에 맞게 줘요. 네, 월급은 직급에 맞게 그 당시엔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병대나 의용군에 왜 정규군 장교를 파견해야 되느냐. 이게 미국이 그동안 이제 영국과의 전쟁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처음에 민병대가 중구난방으로 난립을 했거든요. 근데 민병대나 의용군이 조직이 됐을 때 처음에 내가 지휘관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안에서 투표를 해버렸다고. 우리 중대의 중대장을 투표를 하죠. 인기 투표를 해서 중대장이 진짜 나왔어요. 인기 투표네. 근데 이 사람이 전쟁에 투입되었을 때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사람만 좋았지 뭐 예. 전쟁 제대로 못하면 저 동료들 다 죽는 거잖아요. 방금 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게 누구 얘기인 줄 아십니까? 누구요? 링컨 얘기예요. 링컨이 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군 경력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1832년에 남북 전쟁 터지기 한 30년 전쯤에 인디언 전쟁 중에 블랙호크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디언 추장 이름이 블랙호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부족민들을 이끌고 일리노이주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서 갑자기 이제 병력이 소집이 됩니다. 그때 링컨도 자원병으로 가요. 집결지로 가니까 거기서 부대를 모아보니 우리 한 중대급 되겠다. 우리 그래서 중대 편성하자. 그 다음에 지휘관이 필요하지? 지휘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표로 뽑았어요. 그래서 역시 링컨은 정치가적 기질이 있으니까 이 다수표를 얻어갖고 이 사람이 지휘관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대위가 돼요. 의용군 대위가 돼요. 근데 이게 부대가 한 달 정도 싸운 다음에 이제 뭐 인디언들 거의 투벌된 것 같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갖고 너네 부대 해체해서 다 병사들 우리 쪽으로 들어와 라고 해서 졸지에 이 중대가 해산이 돼요. 그럼 일반 병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일병이 돼요. 대위에서 곧장 일병으로 가갖고 나중에도 그 얘기해요. 링컨이 그래서 군대 다시 가는 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장교됐다 다시 병사 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링컨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거든요.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링컨의 군사적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때 경험이 링컨한테 눈을 뜨게 하는 계기였었어요. 장교도 해보고 병도 해봤으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남북 전쟁 전에 미 군은 장교들 같은 경우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었어요. 대신에 진급이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통상 인관에서 대령까지 가는데 평균 4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령을 가기 힘들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죽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대부분 대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주에 있는 민병대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연대장, 대령을 임명을 또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나타나냐면 남과 북이 이렇게 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가 남았냐면 정규군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군은 물론 새롭게 선출된 민병대 같은 경우는 계급이 새롭게 주어지긴 하지만 기존의 정규군이 있다 보니까 기존 계급 그대로 가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네. 남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새 판 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위에 맞게 새롭게 계급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우리가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소령이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이제 준장이 준장. 된 거고 여기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1번 준장이었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임명된 장군이었어요. 앤더슨 소령은 보우리가드의 스승이었지만 그대로 연방군에 남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는 그냥 소령으로서 준장인 제자를 맞닥뜨리게 된 근데 거죠. 사실 이 제자가 좀 능력이 있었네. 스승만큼 이제 빠르게 진급을 했다는 거니까. 인정 멕시코 전쟁에서 인정을 엄청 그렇죠. 받았습니다. 이 보우리가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네. 재밌는 사실들이 있는데 이름이랑 저기 생김새 보시면은 네. 어떤 분위기가 풍깁니까? 앤더슨 소령이랑 좀 달라 보이죠? 앤더슨은 약간 영국인 느낌 나고요. 네. 보우리가드는 약간 라틴 계통이니까.
북부하고 남부 같은데요, 저는 딱 느낌이. 거기 뭐 유럽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딱 분위기를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프랑스계예요. 여기가 남부에 원래 나폴레옹한테 그 산, 그 루이지애나 그쪽에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좀 이주해 와 있었는데 농장하러 그런 사람들 우리가 크레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프랑스 토지주 그 후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름도 다 프랑스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리가드가 아니라 보르가드 이거죠. 먹으리까땡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12살까지는 프랑스어만 썼다고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름이 원래 정식 이름이 피에르 규스타프 뚜땅 보이갸드 이건데 이 이름을 갖고 PTG. 웨스트 포인트에 가니까 다들 놀리는 거야. 발음을 못하는 거지. 뭐인가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놀림 받는 게 싫어갖고 그 사람부터는 야 나 그 이름 부르지 마. 나는 그냥 GT 아니면 PGT라고 PGT. 불러. 그래서 PGT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피에르 규스타프 피에르 절대 안 써요. 그래서 항상 PGT 아니면 GT라고 써요. 나 부를 때도 이렇게 불러라. 그리고 이름도 보헤갸 이거 아니라 보디가드라고 불러 편하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무슨 병과였을 것 같습니까? 유능하다고 했으니. 공병이죠. 그렇죠. 멕시코 전쟁에서 활약을 했고. 그 이때 당시 웨스트 포인트는 다 공병들이었다고요? 아니요. 아니, 그렇지 똑똑한 애들이. 똑똑한 애들만. 앤더슨 소령은 포병이었어요. 포병입니다. 근데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남북 전쟁 이제 막 시작했을 때 굉장히 웨스트 포인트 출신 중에서 굉장히 유능한 장군들이 대부분 남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많이 넘어갔죠. 많이 이탈을 했죠. 한 3분의 1 정도가 장교단 이탈을 했어요, 남부 쪽으로. 원래 뭐 장교단이 남북 귀족이니까 장교는 해야지 이런 게 있어갖고 많이 육군에 자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공병으로 처음에 멕시코 전쟁 때 윈필드 스콧 밑에서 공병 장교로 이름을 떨칩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식 계급은 중위였는데 맞아요. 임시 소령까지 해요. 네. 이미 멕시코 때.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다시 복귀하고 네. 1853년에 대위가 되고서 이제 빨리 남부연합이 세워진 다음에 나는 남부에 자원을 하겠어라고 편을 돌아서니까 그래 너같이 훌륭한 인재는 우리가 대우해줘야지. 준장으로? 네, 중장. 대위가 곧장 준장으로. 임시계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군대니까. 조직이니까 네. 정규군에서도 빨리 진급한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훈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그 전공을 전공을 세우면 엄청 빨리 이제 진급이 되는 케이스도 있죠. 전쟁이 있어야 대표적으로 윈필드 스콧 같은 네. 사람들 전쟁 때 공을 세우면은 휙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진짜 한 20년 30년 40년. 위관급으로 썩었죠. 그래서 옛날에 왜 서부 영화 보면 네. 어떤 악당인데 어둠 아래 악당 유지인데 대위님, 뭐 소령님 이렇게 맞아요, 부르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대위가 무슨 뭐 유지야 동네. 근데 이런 배경이 있어. 그 민병대의 대빵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드디어 섬터요새 전투가 시작됩니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들어갔는데 근데 보헤가 이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 스승인 앤더슨 소령도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 앤더슨 소령도 포병 장교로서 유능- 역시 멕시코 전쟁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 사람이 아까 바로 그 블랙호크 전쟁에도 참전을 했어요. 링컨하고 같이? 그래서 링컨의 까마득한 이 상관이었죠. 링컨은 막 소집된 의용군 거기서 그것도 임시 중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정규군의 장교로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나중에 블랙호크 추장이 잡혔어요. 그래갖고 세인트루이스로 호송을 해가는데 그때 호송대 대장을 맡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그 호송대에 소속돼 있던 장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링컨? 이번에 링컨이 아니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 제퍼슨.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제퍼슨 데이비스가 그때 부하장교였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앤더슨 소령은 그 양쪽의 남부연합의 대통령까지도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던 우와 남부 북부 대통령이 다 자기 휘하의 병사들이었어. 그런데 소령이야. 심소령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굉장하네. 소령이 엄청난 말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밑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래. 미래 진짜 참모총장이 아유 저렇게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저 썸터에서 딱 마주치게 될 겁니다. 첫 전투가 이렇게 재밌어서 오래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잠시. 자, 그러면 분명히 저기도 특히나 이 시대에는 위아래 그 상관에 대한, 뭐 스승에 대한, 사관학교 선후배에 대한 이게 굉장히 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스승님이야. 그러면 스승님, 아유 진짜 죄송해요.
이거 안 돼요. 나오세요. 이게 말로도 좀 할만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실제로 뭐 직접 곧장 공격은 못하고 네. 당연히 뻔히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스승님 저 제사 정도 좀 봐주세요. 뭐 저는 어차피 지금 남부 출신으로 남부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스승님도 켄터키 출신입니다. 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앤더슨도. 네. 봐주세요. 우리 압도적인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연합은 당시에 해안 지역에 수많은 요새들을 갖다가 거의 무혈 점령을 하면서 거기 배치돼 있던 포를 다 노획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노획했냐면은 해안포만 375군을 노획했습니다. 거기서 여기저기 싹다 방치돼 있던 거. 싹 다 넣어.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끌고 와서 이 앞에 딱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고서 썸터 요새는 물주위에 있던 일부 포를 옮기긴 했는데 60문 정도밖에 배치 못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도 많이 가져갔네. 근데 병력 자체가 100명도 안 됐으니까 수비 병력이 89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 있는 포도 다 못 쓰는 상황이었고 이거 포 하나에 이 당시에는 한 6, 7명 붙어야 돼요. 10명까지도 붙어야지 이건 해안포니까. 근데 60분이나 챙겼다는 것도 대단하네. 그리고 당연히 위치상 보더라도 이걸 정면 공격해서는 정식 대열이 갖춰지지 않은 남부연합군으로도 직접 공격하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 좀 좋게 얘기해서 어떻게 좀 퇴거시키는 그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해안포로 다 쏴가지고 무너뜨리면 그것도 남부연합으로 아깝잖아. 그러니까 앤더슨 자체도 뭔가 신념이 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영과 연방주의자, 연방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는 그렇지, 그런 신념이 있었고 아까 그 상선이 보급하러 왔었잖아요. 네. 그때 시타드에서 이제 포격을 했을 때도 사실 앤더슨이 맘만 먹으면 응전을 해도 됐거든요. 네. 근데 안 했던 건 뭐냐면 본인이 또 이 전쟁의 촉발의 장본인이 또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앤더슨 입장에서 되게 마음이 복잡해요. 현장의 링컨이었네. 네, 그렇다고 내가 또 병력을 빼면 또 완전 겁쟁이처럼 또 이렇게 느껴질 그렇지, 수도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을 했을까. 그런 우리 생각이 심소룡님 같았으면 어떻게? 똑같은 심소룡입니다. 어떻게? 일단은 끝까지 버텨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앤더슨처럼 했을 것이다. 네. 전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서 1860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포트 썸터로 옮겨온 뒤에도 4개월이나 저기서 서로 계속 협상하면서 또 보급을 기다리면서 저기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4개월을 버틴 것도 대단하네요. 안에서 뭐 먹을 걸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물을 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저 앤더슨 소령은 원래는 주둔지가 저쪽 찰스턴 안쪽이었는데 당연히 저희가 부대에 있으면은 부대 옆에 가족들도 다 같이 살았는데 이미 1860년도에 가족이나 식솔들은 다 북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진짜 싸울 사람들만 남아서 보급품도 최대한 아껴가면서 농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물자들이 다 떨어져 가는 게 바로 이 4월 중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남부연합은 저거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왜냐면 아무리 해안포를 가지고 있어도 딱 중심에 저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든 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뺏어야 되는 거고 북부 입장에서는 특히나 앤더슨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이 요새를 뺏기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남쪽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 항구 우린 완전히 남부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야. 이러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대립적인 상황인데 그럼 남부연합과 북부 연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상징적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첫 번째 전투인데 지금 연방이 가지고 있는 그 요새 자체를 남부연합에 의해 뺏긴다라는 거는 일단 시작부터 우리가 선수를 빼앗기고 가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여기가 또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데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집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공섬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요한 4대 항구 중에 하나의 앞에 있는 인공섬을 우리가 남부한테 뺏긴다. 이거는 사실은 북부하고 공화당원들의 의지나 사기를 확 떨어뜨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지금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또 싸움이 잘못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겨요. 누가 먼저 시작했니?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전쟁의 원흉이.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거는 누가 먼저 총을 쐈느냐.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전쟁 책임의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앤더슨 소령이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언론에서 너무 지금 주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앤더슨 소령이 항복해버리면 대내외적으로 링컨 정부가 지금 북부가 남부를 인정해보자고 버렸다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병력을 보내가지고 상륙하기도 일단 불가능한 곳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가서 뭐 포를 막 쏴버리면은
원장님 말씀대로 전쟁의 책임은 북북에 가는 거죠. 그렇죠. 완전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 남부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기고 어쨌든 이 연방으로부터 탈퇴를 해서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부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토의 문제가 있고 주권의 문제가 있는데 영토의 문제도 참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기본적으로 남부연합의 지금 하나로 지금 영토로 딱 나왔는데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지금 요새가 이게 지금 연방정부 거란 말이에요. 눈에 까시네요. 완전. 네, 이렇게 되면 뭐야 우리는 독립된 주권 국가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내 영토 안에 지금 연방의 영토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이 영토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당시에 네. 남부 쪽에 있는 해안 요새들 중에서 병력이 연방군 병력이 지키고 있던 요새가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2개는 플로리다에 있었고 거긴 좀 주전장이 아니었고 네. 딱 그 가장 이 거대 도시 중에 하나인 찰스턴항에 목구멍에 딱 걸려 있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네. 더더욱 상징성이 커지는 저기에 거죠. 딱 연방군이 있으면 찰스턴 항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그 당시에는요 남부 쪽으로 해서 나오는 무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부에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무역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찰스턴이 남부연합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삼도 요새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미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뭔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썸터 요새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링컨을 비롯한 보좌관들이 회의를 거듭했어요.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백전 노장의 윈필드 스콧 장군도 전략적 가치가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해군 장관 가디언 웰스도 이건 좀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것만큼은 남부의 요구를 좀 들어주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링컨은 이걸 거절하고 지원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할 때 대통령이니까 강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요가 아니라 설득을 해요. 링컨은. 이 설득하는 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얘기를 해줘요. 미국 사람들도 이솝우화 읽어요? 네. 뭐 두루미하고 막 이거 읽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꾼과 사자 이야기를 해줘요. 아시죠? 몰라요? 나무꾼과 사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솝우화 이거 있잖아요. 나무꾼의 딸을 사랑하는 사자가 있었는데 자기 딸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나무꾼이 너 잡아먹을 것 같은데? 난 너 이빨이 너무 날카로워 싫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빨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제 딸을 주십시오 하니까 나 네 발톱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발톱도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나무꾼이 사자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화를 얘기해주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썸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전에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했던 뷰캐넌조차도 거기에 보급을 하려고 배를 보냈잖아요. 물론 바로 오기는 하지만 근데 뷰캐넌은 또 민주당 출신인데 공화당의 링컨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 어떤 역사가 얘기가 거기에 지금 성조기가 걸리느냐 남부연합의 기가 걸리느냐 자체가 사실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너무너무 컸다라는 거죠. 링컨이 취임식 다음 날 여기 있는 썸터 요새의 식량이 6주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빨리 아까 말씀한 대로 내각의 의견은 다 제각각이었고 대부분이 반대가 높았고 철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 링컨은 원장님 말씀대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공격하자니 이것도 그렇고 빼자니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단한 게 뭐냐면 한 달 가까이 고민을 해요. 이걸로 결단이라기보다는 저는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급을 위한 원정대를 파견을 하자. 그래서 상선 보급선을 앞세우고 뒤에 혹시나 남군이 포격을 할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부실 수 있는 정도의 전함을 가지고 가자. 응사한다라는 걸 가지고 한 200명 정도를 태운 해군 원정대가 떠나는데 조금 우여곡절 끝에 전함이 못 가고 뭔가 호위선 정도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링컨이 의도했던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갔던 거는 보급을 위한 이제 출항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동시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피킨스한테 우리가 이제 보급품과 중원군을 지금 이제 썸터 요새로 파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남부연합 대통령이나 사령관이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게 야, 나 보급선 보낼 거야 라고 은근히 알린 거 요거는 링컨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그것도 신의 한 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링컨의 정치적 내공이 상당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선거에도 패하고 경력도 없던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 이 정도의
내공을 발휘하는구나. 왜요? 회담을 할 때 누구 만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남부연합의 임시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했다 그러면 남부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협상을 하더라도 내가 주지사를 각각 만나서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라고 하는 유니온 하에 니네들이 있는 거고 나는 유니온의 대통령으로서 주지사를 만나서 나는 주의 권한을 나도 인정한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는 거고 남부연합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갖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 섬토요새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니네는 반란군이다. 이 연방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섬토요새로 우리가 보급품을 보낼 텐데 이 보급품 선박을 만약에 공격을 하면 이건 연방정부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반란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이거에서 전면전으로 우리는 니네하고 싸우겠다라는 부분들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달라요? 반란군으로 하건 네. 아니면 그냥 적국이 되던 이게 뭔 상관이에요? 적국이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되면 네. 사실은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고요. 아, 다른 나라가? 예, 이거는 단순한 이제 내전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빌와라는 걸 넘어가지고 이건 국가 대 국가 전쟁이 되면 사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야 우리 이거 찰스 왕께서 주신 이 소중한 땅에 니네가 감히 여기다가 무력으로 이걸 점령을 하고 있어? 영국 도우러 간다 막 이런 느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럼 링컨 대통령이? 뭐 정말 그렇게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지금 대응한 것 자체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이 남북 전쟁의 외부에서 개입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다음에 남부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정통성이 없는 조직이다. 이거 자체는 내가 적극적으로 1대1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부분들이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링컨한테 유리하게 연방정부한테 유리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신의 한 수를 탁 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부연합 쪽에서도 이걸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뭔가 외교의 한 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군사적 행동이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보리가드가 이끄는 남부연합군 같은 경우는 언제라도 지금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엄청난 포도 가지고 있고 병력도 확보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은 보급선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에 보리가드한테 명령을 하죠. 도착하기 전에 항복을 시켜라. 어떻게 해서든. 가서 협상을 해서 뭐 시키든 안 되면 굴복이라도 시켜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가드는 그래도 우리 스승님이 계시는데 막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몇몇 장교들을 계속 보내서 이제 타협을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데 앤더슨이 항복을 거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가드가 다시 데이비스한테 보고를 하고 데이비스는 이제 북부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공격을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만 좀 기다렸으면 사실 여기 보급도 다 떨어지고 하는데 왜 굳이 공격을 시켰을까라는 겁니다. 해군이 약하니까. 뭐 막을 수 있는 남부연합은. 수단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일단은 데이비스 입장에서도 링컨의 전략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던 거. 그게 와서 뭔가 응전해버리면 링컨이 원하는 바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방군의 해군이 도착해서 이거를 쏘면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남부연합군이. 이 반란군이 되는 입장이 그럴 되는데 수도 있고. 지금 남부연합군이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섬을 공격하면 네. 니네들이 무단 정부하고 있는 섬을 뺏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더 또 버틸 수가 있고 섬태우새가. 근데 이제 여기에는 좀 숨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데이비스 역시도 이걸 공격함으로써 남부 연합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겠다. 일단은 남부 연합이 일단 주들끼리 모여 있어요. 7개 주가 모여 있는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주끼리 이해관계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난립해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러면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 빡 보여줌으로써 단결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적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통된 목적 남부연합 유지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요. 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또 숨어 있는데 아직까지 합류하지 않은 기존의 노예주들을 네. 경계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근데 이 경계주가 남부 연합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뭐 북부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그렇죠. 중요한 이유는 일단 북부 쪽이랑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더욱이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남부의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이 경계주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자유민 같은 경우 백인들 같은 경우는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산업시설이 무려 5분의 4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쌀이든 모든 뭐 생산 이런 작물들도 5분의 3 이상이 다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건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예전에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공격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굳이 공격한 이유는 와 우리 남부가 북부를 때릴 수 있어. 북부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부의 전쟁 수행 의지를 박탈시키려고 했습니다. 너무 낙관적인데? 그러게. 네. 근데 그러기에는 북부 쪽에 병력이 훨씬 많지 않았어요? 많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냐면 북부의 여론이 약간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남부 입장에서 여지껏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저 북부 것들이 우리 재산 다 뺏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념을 꺾을 수 있어 네. 라는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콱 물어. 우리 건드리면 물 수 있어 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면 하는 것처럼 하길 원해서 일종의 예방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섬토 요새를 집중 포화를 하는데 그 전에 이 계획을 이미 언론사가 찰스턴 신문 같은 경우에서는 불꽃놀이가 열릴 예정이니 모든 찰스턴 시민들은 모여서 구경해라라고 예고할 정도로 화끈한 어떤 그런 공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북부에게 뭔가 충격을 주려는. 그러니까 이런 의도까지도 숨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선제 공격을 세게 하면 아 얘네들하고 붙으면 우리도 피해가 크겠구나. 그러니까 그거 그냥 주고 네. 싸우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네. 어떤 협상 카드로서의 이거를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그렇다면 지금 남부군이 동원할 수 있는 쇼를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수단 대포 막 이런 잔뜩 끌어다가 지금 설치를 하겠네. 네. 그러니까 이 썸토 요새에 동원됐던 대포를 한번 조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 이 썸토 요새를 에워싼 포트 존스하고 몰트리 요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대포들 사진인데 네. 이거 바로 해안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썼던 거 비슷한 것들이 다 썸토 요새 안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안포는 달라요? 조금 커요. 그렇죠. 이게 해안포는 해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해안 요새에 고정시켜 놓고 쏘는 포들이고 주로. 커다란 포를 이동시키기 굉장히 그렇죠, 힘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무리 이때 당시에 아직 범선이 대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포로서 배를 격침시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커다란 포를 좀 선호를 했었어요. 그럼 막 이런 거 철갑탄 왜 이렇게 양쪽 사슬 묶어가지고 쏘고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런 것도 있었죠. 당연히 아직까지 이 시대에 존재했었고. 근데 남북전쟁 때는 워낙 여러 종류의 대포 쓰였습니다. 이게 이 남북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18세기와 19세기, 그다음에 20세기 초반에 나올 것 같은 무기들이 완전히 복잡 다단하게 섞여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썸토 요새에서는 중포가 많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남군은 당시에 주변 요새에 뭐 300문이 넘는 대포가 있었지만 실제로 동원한 건 한 43문 정도 동원을 해서 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0인치 컬럼비아드포하고 42파운더 해안포, 요거는 구경이 7인치입니다. 그다음에 13인치 박격포 같은 걸 썼습니다. 특히 이 10인치 컬럼비아드포는 4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게 개량이 됐어요. 연도마다 개량이 됐는데 이제 M1844라고 1844년에 생산된 이제 컬럼비아드 10인치 대포가 쓰였는데 이게 엄청난 포입니다. 왜요? 무려 58kg짜리 솔리드탄 쇠공을 5.2kg까지 날렸어요. 그다음에 42파운드 포는 M1845라는 모델을 썼었는데 19kg짜리 솔리드탄을 무려 3.5kg까지 날렸었어요. 그다음에 13인치 박격포는 사실 독립전쟁 때부터 이어왔던 무기를 좀 개량한 건데 이게 이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장약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었어요. 장약을. 무려 장약을 9kg를 넣어요. 그렇다면 이제 쉘탄이라고 해서 이제 위에서 터지는 탄이 있었거든요. 코폭탄 같은 거. 네, 포탄 종류가 이 당시에 크게 쓰인 것이 예전에는 포환이라고 했죠. 그냥 네. 쇠공을 쏘는 건데 이 당시부터 이른바 쉘이죠, 쉘. 이거는 포탄 안에다가 이제 화약을 충진시킨 네. 장렬탄을 갖다가 쉘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런 쉘 포탄이 점점 많이 쓰기 시작했죠. 이 쉘탄을 무려 3.9kg까지 날렸어요. 오. 굉장히 좋은. 그리고 얘가 무서운 건 다른 것들은 배에 맞아서 배가 좀 상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게 직접 타격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네. 얘는 하늘에서 팡 터져가지고 선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탄인 것도 거잖아요. 있었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굉장히 잔인한 포탄하고 잔인한 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 박격포는요 네. 왜 이렇게 두꺼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약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니까 포신 자체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걸 되게 두껍게 만들고,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 고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긴 포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서 각도를 높여서 쏘면은 되게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 포신을 짧게 해서 각도를 높이고, 각도를 높여서 고각으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 꽂는 그 운동 에너지와 함께 빵 터트리는 거니까 장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포신이 버텨야 되니까 두껍게 만들고. 그렇죠. 고각샷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샷입니다.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이게 엄청 떨어지는 지점이 달라지니까. 반면 북구는 썸투 요새 하나 60문 정도의 네네.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하고 비슷해요. 10인치 컬럼비아드 포, 42파운드 해안포 똑같이 있었고, 컬럼비아드 포 중에 8인치짜리도 있었어요. 조금 작은 거 구경이. 그다음에 24파운드하고 32파운드도 있었죠. 특히 이제 이 8인치 컬럼비아드 포는 이것도 M1844 모델인데 이게 당시에서 만능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사포도 되고 곡사포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박격포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대포였었어요. 만능이네. 네, 그래서 29kg짜리 솔리드 탄을 4.4kg까지 날리는 만만치 않은 성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시에는 한 4.5kg 정도 네. 이제 화약 넣고 쐈는데 박격포 같이 고각으로 쏠 때는 한 6.8kg 정도 넣고 쐈어요. 근데 동쪽과 서쪽에 어떤 그 약간 반도처럼 생긴 섬들 네네. 그리고 본토까지 해서 오각형으로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섬터까지는 얼마나 멀어요? 저 수도의 폭이 한 1km에서 2km 정도 사이였거든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죠. 모든 포의 사거리가 다 되네. 근데 지금 해안포가 이렇게 보면 성 사이에 구멍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해안포가 이렇게 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네모난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파여 있네요. 왜 그래요? 적에게 노출되는 요 포 안은 네. 되도록 좁게 만들면서 쏠 수 있는 각도는 폭을 넓혀야 되니까. 이때부터 나온 게 뭐냐면 강선포가 나오잖아요. 근데 강선포가 카운터 어택 능력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네. 강선포가 2km 밖에서 탄착군이 13cm 안에 들어가는 강선포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를 노리고 쏜 그 대포의 구멍을 향해 쏘는 거네요.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진 거죠.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모래시계 형태로 만들어서 카운터 어택을 방지했어요. 그럼 강선포라는 건 우리가 흔히 강선 날린 총처럼 그렇죠. 맞아요. 대포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나가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건 이 42파운더가 핫샷을 날릴 수 있었어요. 샷이 뭐예요? 핫샷이 뭐냐? 뜨거운 샷. 예, 솔리드 탄, 공, 쇠공, 그거 달궈요. 뜨겁게 달굽니다. 그거는 옛날 고대에서 중세사회에도 많이 있었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핫샷의 역할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일단 배에 쏴서 적 배에 박히면 불을 나죠. 근데 함정도 쏠 수 있었어요. 요새를 향해서. 왜냐하면 요새 뒤쪽에 화약 창고도 있었고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핫샷을 굉장히 많이 날렸었어요. 근데 이게 핫샷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쇠는 달구면 팽창하잖아요. 팽창하죠. 근데 이게 포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간대요. 그렇죠. 그래서 핫샷을 달구는 것도 기술이었어요. 요새들마다 이 핫샷 퍼니스라고 해서 핫샷 아궁이죠. 그러니까 이거 데우는 데가 있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뜨겁게 달구면 안 돼요. 너무 뜨거우면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팽창을 해서 포신에 꽉 껴버리는 수도 있고, 잘못하면 뒤에 있는 장약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체리 레드라고 하는데, 딱 그 체리 색깔 정도의 약간 거무스레한 빨간빛, 그러니까 그게 한 800도에서 900도 그 정도까지 달구는 게 기술이었다고 하고요. 딱 그때 떠르륵 집어넣어서, 물론 곧장 집어넣으면은 안에 있는 장약이 터지니까 그 사이에 점토도 넣고 네, 경목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뭐 물에 그죠, 묻힌 물에 뭐 젖은- 나무 같은 뭐 이런 것도 넣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쏘는데 이게 포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발사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해안포의 뜻밖의 문제성이 이게 내구성입니다. 네. 이게 당시 주철로 만든 포가 많았어요. 네. 근데 청동에서 이제 주철로 넘어왔는데 이제 싸니까 워낙 싸니까 무르반에서 다음 세대가 된 거네요. 우르반. 근데 이게 뭐냐면 주철의 큰 특징이 있죠. 이게 의외로 이거 균열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철의 성질을 크게 좌우하는 게 탄소의 함량입니다. 탄소가 너무 없으면은 그게 연철이죠. 물은 그냥 철인데도 막 구부러지는 연철이고, 여기에 탄소를 점점 높여가면은 2% 정도 넣으면은 그게 강철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 탄소가 많아지면은 주철이 되는 거예요. 무쇠, 우리 무쇠솥 같은 거. 그건 어떤 특징이냐면 주형을 만들어서 거기 부어갖고 주조하기는 좋은데, 이게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깨져. 잘 깨져요. 그래서 무쇠 뚜껑이 이렇게 깨지는구나. 맞아요. 길 잘못 들이고 뭐 갑자기 달구고 하면은 쫙 깨져버리는 수가 생기잖아요. 캠핑 가서도 가끔 그런 일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가장 적당한 수준의 이 강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강철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요?
탄소량을 적당히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갖고 이게 가능해진 게 이제 19세기에 베세머 제강법 이런 게 나오면서 비로소 이 탄소 함량을 우리가 조절하고 적당한 성질의 철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철이 그 뜨겁게 용광로에 이제 철을 녹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탄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철광은 불순물이 되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용광로에서 네. 코크스랑 석회석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를 불어 넣어갖고 환원을 시켜 이 안에서 일단 탄소 일단 다 빼버려요. 네. 탄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탄소를 슬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집어넣어서 어. 적당한 성분이 되면은 이제 그 강을 갖다가 붓죠. 형틀에 부어서 이제 그걸로 강괴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늘리고 피고 해갖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철판이라든가 철근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저 당시에는 아직 제강 기술이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양쪽 극단에 있는 연철 아니면 무쇠를 주로 썼어요. 둘 중 하나네. 탄소를 다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안 빼거나. 네, 아직 탄소가 많은 상태로 쓰거나 그래서 이제 해안포를 보면 저 이제 포 미 부분이 좀 뚱뚱하잖아요. 네. 뚱뚱한 이유가 그런 압력을 좀 잘 견디기 위해서 뚱뚱하게 두껍게, 만들고. 두껍게. 예. 네. 두 번째 또 뭐냐면 이제 강선포가 나오는데 강선포는 압력이 더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했냐? 그 뒤에 연철로 띠를 한 번 더 둘렀어. 아, 띠를 그래서 한- 띠가 이렇게 네, 둘러지는 띠가 거구나. 있는 거죠. 근데 띠를 두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잡아주면 아무래도 덜 깨지고 할 테니까. 근데 왜 대포들은요 꼭다리에 잡아 뽑으라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튀어나와 있는 건 왜 튀어나와요? 아 그건 옮기기 쉽게 해야죠. 아 옮기기 아, 쉽게. 대포를 배나 해안에 올릴 때 사람이 지기 걸고 있어요. 딱 가야 되잖아요. 아니죠. 기중기가 위에서 그때 도로래가 걸어야 내려와서 그걸 하고. 그걸 어떻게 옮긴다고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잘 봐요. 꽃갈 과자 어떻게 먹어요? 꽃갈 과자 이렇게. 이렇게 먹죠. 예. 대포 구멍 있어요, 없어요? 있어. 뽑아서 이렇게. 아이 새로운 사실. 아 재밌다. 지금 여기 재료 얘기해 주신 김에 조금 더 제가 보충을 드리면은 이 당시에 아직 야전포들은 야포들은 그래도 동을 대부분 썼어요. 왜냐하면은 야포들은 야전에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는데 네네네. 두껍고 무겁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얇으면서도 안 깨지게 하려면은 아직 그 강철 기술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합금으로 만든 게 기본이었고 이런 쪽에 해안포처럼 구경이 커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구경이 큰데 동은 비싸잖아요. 구리는. 예, 비싼 구리를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한 이 아까 말한 주철을 무쇠를 많이 쓴 거죠. 동과 철의 제일 큰 차이는 가격인가요, 결국? 가격이 엄청 큰 차이가 나죠. 근데 구리가 좀 무르지 않아요? 구리가 약간 열에 좀 팽창도 많이 하고 너무 빨리 뜨거워지고 강도도 좀 약한데 뭐 그런 면에서 약점은 있지만 어쨌건 아니 야포 쏘는데 갑자기 대포가 터져버리는 일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주철로 잘못 만들었다가 불 붙였는데 뻥 하고 터지면 다 죽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신뢰성을 중요시해 갖고 계속 구리합금을 주로 썼고요. 이게 그 당시 저 해안포들도 점점 더 큰 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럼비아드 포처럼 8인치, 10인치 구경 정도가 한계였는데 이걸 점점 더 강한 위력으로 만들고 싶어갖고 여러 기술이 연구가 됐는데 그래서 1840년대, 50년대에 포 쪽의 기술 장교 중에 로드머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조 방식에도 약간의 혁신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주조는 우리가 주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쇠를 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은 방식을 쓰면서도 포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바로 주형에 부어서 만든 이 뜨거운 쇳덩어리를 갖다가 식히는 방법에 따라서 포의 강도를 달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식히는 속도? 식히는 방법. 이게 또 식히는 게 금속의 성질을 좌우하는데 우리 열 처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담금질 같은 곳에서 강하게 만들듯이. 근데 주철은 담금질 잘못하면 이것도 깨져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이것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종이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언스 쿨? 미니 사이언스 스크린. 근데 저는요 오늘 솔직히 좀 이거 대포 얘기하면서 저는 우리 최 박사님한테 좀 실망했어요. 왜요? 전 대포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제가 좀 더 준비를 실제 할 걸 죄송합니다. 요거 같은 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대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식겠어요? 포가 있으면 바깥쪽부터 식겠죠. 그렇죠. 바깥쪽이 식고 그다음에 안쪽이 식는 게 너무 당연한데 네. 이거를 그 로드만은 그 반대를 보면 어떨까? 아 안쪽부터. 이 안쪽부터 먼저 식히고 그다음 바깥쪽을 나중에 식히면 어떨까라고 뭐가 생각해 달라져요, 봅니다. 그거?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식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속이 수축해요. 식을 때. 수축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 분리되진 않는데 그냥 편의상 이게 포의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보통 하던 대로 바깥쪽부터 식히면은 바깥쪽이 수축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안쪽이 식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쪽이 그 다음에 수축이 되면서 약간 이게 헐겁겠다. 그렇죠. 이 조직이 헐거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부터 하면은 안쪽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뜨거우니까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그럼 이제 바깥쪽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쪽이 쫙 감싸겠죠. 수축이 되면서 이걸 강해져. 이걸 꽉 눌러주겠죠.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밀도가 안쪽으로 높아집니다. 포 금속 자체가 안쪽으로 눌러주는 이걸 스트레스, 응력이 이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포를 갖다가 나중에 이 안에서 화약을 터트리더라도 안에서 압력이 포를 버텨. 화약을 터트리면 안에서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식을 때 생긴 이 응력이 얘를 갖다가 꽉 눌러줘요, 잡아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가 안 깨지는 거죠. 깨진다. 그 원래 방식은 포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쇳덩이라고 보고 있지만 바깥쪽을 향해 힘을 주고 있는 포였다면 맞아요. 이 방법은 안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 알아듣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역시 우리 과학경제 허준 MC라니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안쪽부터 식혀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에다 물을 부어요. 건가요? 그렇죠. 식혀줄 때 안쪽에다가 물을 살살 부어서 근데 왜 예전에는 안쪽에 부을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예전엔 그냥 뭐 그게 별 상관없는 줄 알았죠. 근데 놔두고 식는 줄 알았지. 그냥. 아 예전에는 포르투갈 같은 데는 그냥 물 아예 갖다 끼얹어 버렸다고 처음에. 빨리 대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또 빨리 식히면 아까처럼 깨지니까 살살 부어서 요한부터 서서히 식히는 방법을 하니까 진짜 대포의 강도가 증가하고 훨씬 더 큰 주철식 대포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개량들이 남북전쟁 때 소소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로드맨이 나오게 됐던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국식 대포 제조 방식이에요. 영국이 동이 없어서 영국은 일찍부터 주철로 대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이 물을 버보니까 이거 강도도 안 나오고 막 중간에 만들다가 대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주물을 해서 딱 해놓고 나서 안에다 모래를 집어넣었다. 모래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자인가가 진흙인가 좀 물기가 있는 걸 넣어봤거든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대포의 품질이 좀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조금씩 퍼지면서 아마 로드먼도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었던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경험적인 지식들이 쌓이면서 이게 금속공학 지식이 발전하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그걸 여기다 접목을 시킨 거죠. 사실 이 당시 대포 제강의 가장 큰 혁신은 사실 이때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럽은 이때 강철로 포를 만드는 걸 시작하고 있었죠. 강철이 나오기 시작했군요. 네. 그때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나중에 누구죠? 유럽의 대포왕, 대포왕? 대포왕. 대포왕? 라인 메탈? 강철왕. 그거 비슷해요. 바로 독일의 크루프입니다. 크롭사. 독일의 크루프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19세기 후반에 이제 전 유럽을 석권한 그 유명한 포의 제조사가 독일의 알프레드 크룹이 만든 크룹사잖아요. 엘리베이터 크루프요? 맞아요. 네. 그 회사. 그거 있잖아요. 왜 티센크룹 해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엘리베이터! 티센크룹. 엘리베이터!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이 강철포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뭐 군수업계의 제왕이 됐죠. 그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강철로 된 파이프를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솔리드 파이프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뭐 수압 드릴인가 그걸로 보일을.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강철로 이걸 만든 다음에 그걸 단조해갖고 강철로 단단하게 포를 만드는 방식들이 그 다음에 빠르게 발전하는데 남북 전쟁 때는 그런 강철포는 아직 안 쓰였어요. 어쨌건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그런 방식들이 테스트되고 있었다. 4월 12일 새벽 4시 반부터 폭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서 불꽃이 팍 터져요. 자결탄을 쏘는구나. 한마디로 뭐야? 이거가 신호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이 너무 잘 표현을 했네요. 바깥쪽에서 박격포가 곡선을 그리면서 천장을 향해 또 들어오는 게 너무 잘 그려졌네요. 남북 전쟁이 이전의 전쟁과 확연하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때부터 전장을 찍은 사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북부의 기가 내려가고 남부의 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거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끝까지. 그때 지킨 깃발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북분의 최고 지휘관은 누굽니까?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었던 윈필드 스콧입니다. 남부를 말려 죽이자는 겁니다. 봉쇄? 그렇죠. 그게 언론인이 아나콘다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기에. 미국 동해안 뉴욕이나 뭐 이런 쪽에서 출발해서 칭칭 감아서 미시시피강을 따라서 또아리를 튼 다음에 이걸 쪼아가서 남부가 질식하면은 그때 냠냠 하면 된다. 쉽게 먹겠다.